문명의 우울이라는 타이틀을 오늘 아침 라이브 방송의 주제로 달아놓았는데, 조금 다른 말로 문명 속의 불만이라는 타이틀로 프로이트가 언급했던 내용이죠. 우리 인간은 불만족스럽다. 이 만족을 할 수 없는 구조 안에 원래 있다. 만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만족을 채우려고 끝없이 욕망하지만 사실은 그 욕망은 결국 그 다음 욕망을 불러올 뿐이지 그 불만족을 해소시켜주지는 않을 거다. 참 슬프다. 인간의 문명이라는 게. 이런 이야기를 문명 속의 불만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했어요. 자, 문명 속의 불만은 하나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그게 어떻게 문명 속의 우울로 이어지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조금 역설적인 연결점들이 찾아질 수 있겠는데, 문명 속의 불만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 시기에는 이미 가지고 있었던 본능들에 대한 충동의 향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차단당하죠. 문법의 언어가 들어와요. 윤리의 언어가 들어와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강제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이는 자신의 여러 가지 쾌락의 세계를 버려야 하는 순간이 오죠. 버리는 동시에 억압하죠. 그렇게 해서 무의식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억압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아이는 쾌락을 상실했으니 이제 그걸 보상받기 위해서 언어에 의한 문법적인 언어, 윤리적인 언어, 사회적인 언어, 부모님이 나에게 강제하는 그 안정된 관계 속의 언어 안에서 이제 욕망을 추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게 욕망이 시작되는 과정이고, 그게 바로 공백이 욕망의 놀이터가 된다라고 부를 수 있는 구조인 것이죠. 우리는 무언가를 상실해서 공백을 갖게 되었고, 이 공백을 공간으로 해서 우리는 거기에 욕망의 언어들을 던져 넣었는데, 이 언어들은 배운 말들이에요. 배운 말, 지향성이 있는 언어들인 거예요. 즉 어른들이 하는 욕망의 언어를 흉내내는 말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걸 따라서 아이는 말을 하게 되고, 이걸 잘 따라하는 아이는 사회적인 욕망의 지향을 잘 따라가게 되어서 그 아이는 욕망을 잘하는 아이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욕망을 해도 자기가 원래 상실했다라고 느끼는 그 텅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죠. 그래서 문명 속에 불만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전에 우울증이라는 구조를 임상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백은 필요해요. 이 공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욕망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공백이 불완전하게 구성이 되면 틈새가 있고 거기에 무언가가 유출되어 들어오는 것. 자, 그게 락강적인 표현에 의한다면 주의상스가 유출되어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분 충동들이 그 안으로 스며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공백을 혼탁하게 만들면 여기에서 우리가 배운 욕망의 단어들을 던져 넣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울증이 발생해요. 우울증은 그런 방식으로 발생해요. 우리가 그냥 무언가 상실했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워서 우울한 게 아니고, 오히려 제대로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상실해서 텅 빈 공간을 깔끔하게 가지고 있어야 그 안에 욕망들을 던져 넣을 수가 있는데, 그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지향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욕망의 그 상실의 공간이 무언가에 의해서 오염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혼란을 겪게 된다는 거죠. 혼란스럽게 되는 거고, 거기에 어떻게 그 욕망의 단어들을 던져 넣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 이 상실의 공간이 깔끔하게 텅 빈 채로 유지되는 사람이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무슨 외과 수술을 해서 그 안에 깔끔하게 드러내고 공백을 만들어내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니까. 항상 모든 상실의 공간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대체로 각자의 개별적인 증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공간이 깔끔하게 비워져 있다면 오히려 그게 기이한 모습일 거예요. 마치 그야말로 인공지능 로봇처럼 어떤 감정적인 흔들림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야말로 로봇이 되는 것이죠. 그런 수준이 될 텐데, 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상실의 공간은 어딘가에는 항상 균열점들이 있고 없다가도 발생하고, 항상 불완전한 형태로 이 공백의 테두리가 유연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은 각자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증상이란 뭔가 하면 불완전성인 거예요. 불완전성인데 동일하게 반복되는 불완전성을 우리는 증상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게 나 자신이다라고 부르는데, 자,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욕망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혼돈의 사태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그걸 우울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안에서 욕망의 흐름들이 강력하게 어딘가로 향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이 내부의 공백을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죠. 자, 그럴 때 갑자기 어떤, 제가 조금 전에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럴 때 갑자기 어떤 부성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들어와서 이리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혼란들,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설왕설래들,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불만족감들 혹은 상실감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기꺼이 수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독재자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형성하게 되고, 권위주의자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세력을 형성하게 돼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다시 돌아갑시다. 제가 지난 컨텐츠에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 뇌과학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모든 일자리를 빼앗을 거야. 우리는 할 일이 없어. 그럼 뭘 하지? 라고 했을 때 한 과학자가 우리는 뭐 욕망밖에 할 게 없지 라는 말을 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내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덧붙였잖아요. 그런데 욕망밖에 할 게 없다라고 했을 때 욕망이 제일 어렵다고. 방금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욕망이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기도 해요. 욕망밖에가 아니고, 욕망밖에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욕망을 잘해야 되는 거죠. 정말 욕망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욕망을 잘할 수 있는가? 지금 21세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굉장히 강력한 권위들이 우리에게 어딘가로 향하라라고 명령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물론 민주주의라는 것이, 자유주의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그런 강력한 명령을 거부하도록 만들고 스스로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라는, 자, 그런 문화를 가져다 주기도 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불안을 느끼기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만 년간 이어져 왔던 권위주의적인 전통은 자유주의 문화 속에서 최근 100년간 진행되었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00년도 안 되었어요, 여러분. 자유주의 문화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들어온 건 전두환 정권 이후죠. 전두환 정권 이후에 사회정치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로 자리 잡게 되면서 비로소 우리 사회가 권위주의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많은 청년들이, 특히 많은 청년들이 혼돈스러워하는 것이죠. 수십만 년간 한반도에서 우리를 어디로 가라고 명령해 주고 있었던 권위주의적인 목소리가 갑자기 사라진 진공 상태 안에서 패닉의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고 말해주는 누군가를 다시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인물들이 조던 피터슨이 되기도 하고 윤석열이 되기도 하고 트럼프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미국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보다는 민주주의의 전통이 엄청 길다라고 말하는데, 엄청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말해지는 건가요? 결국은 몇백 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껏해야 200년인 것이죠. 민주주의라는 전통이. 미국이라는 사회 역시 권위주의적인 전통으로 유지되어 왔던 문명이 미국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잠시 자유주의 전통을 경험했을 뿐이지만, 수십만 년에 걸쳐서 인간을 지배해 왔던 종교의 권위 혹은 권위주의적 정권, 왕조들의 권위에 의해서 보호받던 욕망을 갑자기 너희 스스로 해봐 라고 말하는 자유주의적인 혼돈 속에, 공백 속에 던져지는 경험을 그들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견딜 수 없으니까 저렇게 트럼프에 열광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란을 공습하고 하메네이를 죽였으니 다시 트럼프의 지지도는 올라갈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메네이가 죽던 말던 사실은 미국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에게는 관심이 있죠. 어떤 관심인가? 저 정도로 강력한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고? 안심이네 이제. 아빠 감사해요. 이 말을 미국인들의 무의식은 지금 반복하고 있을 거예요. 트럼프를 욕할 수도 있고, 트럼프에 반대할 수도 있고, 때로는 트럼프의 어떤 특정 부분을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무의식 속에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땡스 파더를 지금 외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만큼 여러분 스스로 욕망하는 건 어려워요. 스스로 욕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욕망을 다시 되살려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그 욕망을 되살리기 위해서 향하는 곳이 때로는 교회이기도 하고, 때로는 트럼프와 같은 인물을 지지하면서, 윤석열과 같은 인물을 지지하면서 자신의 욕망의 주체성을 포기하고 누군가가 나의 욕망을 대신해 주기를, 손을 잡고 어딘가로 나를 이끌어 주기를 바라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욕망이 어려우니까 그 많은 사단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미시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주 미시적인 차원에서 시작해서 조금 더 나아가면서 궁극적으로는 4월 4일 시작되는 강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게 될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욕망이 어려워요. 욕망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정신분석가를 찾아와서 제 욕망에 고장이 났어요.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것 좀 어떻게 고쳐주세요. 혹은 이걸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정신분석가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바로 욕망의 문제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의 임상 사례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간단한 임상 사례. 물론 그분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직업 바꾸고 성별 바꾸고 뭐 이런 고려를 하면서 임상 사례, 정신분석 임상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떤 임상 사례인가 하면 욕망할 수 없는 병에 걸린 분에 대한 임상 사례예요. 욕망할 수 없는 병을 우리는 그렇죠, 우울증이라고 불러요. 우울증. 그런데 정신분석은 이 우울증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설명을 이미 내놓고 있죠. 결국 우울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원초적인 상실을 경험한 뒤에 그 상실의 공간을, 결여의 공간을 보존하고 그 공간 안에서 사회적인 기표들이 그 안으로 들어와서, 사회적인 기표라는 것은 나만의 기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도 욕망으로 통용되고 있는 그런 기표들, 그런 언어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언어들이 들어와서 나를 계속해서 욕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이 욕망의 구조 안에 존재하는 결여의 공간이 결여되었을 때, 그래서 그걸 이제 결여의 결여라는 개념으로 표현하잖아요. 라칸이안 정신분석에서는 그 결여의 공간이 어떤 이유에서건 원래 초기부터 그 결여의 공간이 안정적으로 구성이 되지 못했던가, 아니면 구성이 됐다 해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결여의 공간의 공백의 테두리는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외과 수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충격이나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맞이하게 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언제든 약화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욕망의 테두리의 구조 안에서도 취약한 부분을 각자가 다 개별적으로 독특한 방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증상이라고, 개별적인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별적인 그 증상적인 구조가 취약성이라고 한다면, 그 취약한 구조가 어떤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혹은 어떤 약물 처방 때문에, 혹은 어떤 뭐 술이나 어떤 마약과 같은 것들 때문에, 혹은 담배와 같은 것, 혹은 담배를 끊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그 니코틴에 대한 금단 현상 때문에, 아니면은 연애의 실패 때문에, 누군가의 상실 때문에 다시 그 증상의 영역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 증상이 만들어내는 부작용이, 불협화음이 강화되면 이 전체적인 공백의 테두리가 불완전해지고 더 취약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공백의 테두리가 붕괴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많은 유령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충동의 유령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방식으로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우리가 원래 하고 있었던 욕망의 기존의 방식의 흐름을 유지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걸 또한 우울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신분석에서는, 특히 라칸이안 정신분석에서는 그걸 우울증이라고 부르는데, 그럴 때 정신분석가를 찾아오면 분석가는 내담자에게 이 결여의 공간을 다시금 제대로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시도하려고 하죠. 그 시도의 첫 번째 방식이 바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내담자에게 말하게 하는 것. 그런데 보통 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우울하니까, 욕망이 없으니까. 욕망은 뭐예요? 욕망은
언어로 구조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욕망하도록 학습되어 있어요. 언어의 구조가 우리의 욕망을 진행시키도록 만들죠. 욕망이 욕망을 불러온다라는 건 말이 말을 불러온다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내담자에게 말하도록 하는데 내담자는 그 말을 하기를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결국은 분석가의 가장 주요한 역할이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사례에서 남자분이셨는데 20대 후반의 남자분이셨는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셨고 외국 유학을 가셨던 분이셨는데 이제 돌아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뭐 잘 안 되는 거죠. 그림도 잘 안 되고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술을 통해서 일단은 가장 즉각적인 해결 방식이 그분에게는 술이었어요. 그래서 술을 포금을 하면서 자신의 우울과 자신의 삶의 무의미함을 견디려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셨는데 자 그러다가 많은 내담자분들이 그러시는 것처럼 이제 무언가 이게 이런 식으로는 계속할 수 없다라는 위기감을 느끼시는 거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는 것을 시도하다가 보통 요즘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검색을 해서 유튜브 검색 이런 것들을 해서 정신분석이라는 영역까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 컨텐츠도 보시고 해서 저에게 오셨던 분이죠. 그런데 오셔서 어떤 분석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석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잘 안 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부정적인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정적인 전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내담자가 오셔서 분석가가 하는 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근데 그냥 신뢰하지 않으면 여기는 내가 올 때가 아니었구나 라고 이제 분석을 종료하신다고 하시면 되는데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결국은 누군가가 자신의 욕망의 구도 안으로 자신의 내밀한 영역 안으로 아버지의 형상으로 등장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무의식적인 반감을 갖게 되시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분석이 시작되었을 때 분석가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공격처럼 자신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분석가들이 혹은 많은 상담사들이 이 첫 번째 단계를 이런 어떤 의미에서는 공격적인 자기 방어라고 할 수 있는 이 단계를 넘어서는 것을 분석가의 혹은 상담사의 첫 번째 목표이자 임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항상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그분에게 지금 보이시는 반응이 저에 대한 공격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이분은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제 자신의 일정 때문에 스케줄을 좀 바꿔달라라고 메일을 드리면 이것을 그분은 자신에 대한 일종의 테스트, 자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건드림으로 느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일정 때문에 이번 주는 그 해당 요일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다른 요일로 바꾸던가 아니면 다음 주에 만나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리면 자신에 대한 거부로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그냥 일상적인 우리가 맥락 안에서는 참 이상하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왜 그렇게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라고 그냥 넘겨버리잖아요. 혹은 그렇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것인데 분석가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인 거예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든 분석가가 저 사람의 욕망의 구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방식으로는 아니지만 부정적인 방식으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이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의 무의식의 어떤 인물이 분석가라는 존재를 통해서 현현되고 있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견뎌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나이스하게 내담자께서 분석가에게 좋아요 분석가 선생님 저는 분석가 선생님 너무 존경하고 분석가 선생님이 스케줄이 그렇다면 당연히 제가 바꿔야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밋밋한 관계이고 이런 관계는 오히려 분석이 제대로 시작되고 있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신호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건 거예요. 저처럼 이제 분석가로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책도 출간을 한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내담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호의를 갖고 계신데
자, 그 호의가 결국은 이 분석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신분석은 팬미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분석은 분석가라는 자가 진심으로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모습을 봄으로써 내담자가 진심으로, 이 진심으로라는 것은 사실은 의식적인 진심이라기보다는 이 진심으로라는 것은 무의식이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과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인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이 안에 상당한 긴장감이 발생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정도로 긴장감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상황에서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정도의 긴장감이 없으면 무의식이 신호를 보내는 걸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그 케이스로 들어가면 그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분은 제가 아는 굉장히 많은 말들 중에서 혹은 행동들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자신에 대한 부정으로, 자신을 낮추는 걸로 자 그렇게 간주를 하셨어요. 초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분석이었죠. 자, 그런데 분석가는 이미 그런 것에 굉장히 익숙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분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제가 메시지를 드렸어요. 이거는 중요한 신호다. 지금 당신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내가 분석가로서 당신 앞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미워했던 어떤 인물로서 내가 당신 앞에 등장하고 있다는 신호다. 자, 이걸 계속 분석가가 제가 환기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죠. 그게 쉽게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 무의식이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식이 아무리 그래요? 혹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한다 해도 무의식의 태도는 계속해서 일관된 방식을 보일 테니까. 자, 그래서 그분은 어쨌든 의식적으로는 뭐 반신반의하면서도 흥미로운 건 그러면서도 계속 꼬박꼬박 매주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은 그분의 무의식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들이었죠. 가장 전형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무의식이 반응한다라는 것의 증거들은 결국 꿈이에요. 꿈. 분석이 시작되고 나서 그분은 이전에는 꾸지 않았던 형태의 꿈들을 꾸시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비로소 분석가가 대화의 상대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이 좋던 싫던, 좋아하건 싫어하건 어떤 종류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분석가에 대해서. 분석가의 존재가 아니고 분석가가 자신의 대타자의 위치에서 보이는 행동들을 무의식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아버지처럼 간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꿈들이 시작되고 그 꿈들을 우리가 해석하거나 그 꿈들에 대해서 말들을 불어넣음으로써 비로소 내담자가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정신분석의 제1명제는 그가 혹은 그녀가 말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라는 건 결국 내담자의 무의식이 말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걸 두 사람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듣고 분석가로서의 제가 듣고 또한 자신의 무의식을 말하는 걸 듣고 있는 내담자 본인의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명이 있는 거예요. 세 명이. 내담자의 무의식이 말하고 분석가가 짚어주는 거예요. 내담자의 무의식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세 사람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 지식에 우리가 접근하게 돼요. 내담자의 무의식이 결국은 어떤 생각을 하는 존재인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담자의 무의식은 결국 어떤 특정한 증상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상실을 하나의 공백이라고 간주한다면 이 공백의 테두리가 바로 우리 자신의 존재의 유형인데 이 테두리에 어떤 지점에 취약한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취약한 지점으로 상실 이전의 주입상수들이 계속 스며들어오는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바로 증상이고 이 전체적인 구도가 취약해졌을 때 그 증상이 드러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 부분을 우리가 분석이 시작되고 나서 듣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상에 대한 지식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욕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주입상수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첫 번째로 그 사람의
욕망의 구조와 지식에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자신의 어린 시절에 어떻게 부모와의 관계를 경험했는지, 그리고 특히나 어머니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민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머니에 대해서도 자신을 충분히 책임져 주지 않는 그 어머니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감정을 갖지 않았고, 동시에 아버지에 대해서는 굉장한 반감과 경쟁 심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 사람의 욕망의 구조, 그리고 특히 성적인 욕망의 그 구조를 유형화시켰는지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계속 같이 얘기하죠. 같이 얘기함으로써 그 안으로 많은 기표들이, 많은 말들이 매주 스며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말들이 무게감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 이 말에 의해서 이 사람의 상실의 공백의 테두리가 다시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상당 부분 안정화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안정화되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원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뭔가 충동은 굉장히 강렬한 분이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누군가로부터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렬한 욕구는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술을 전공한 것도 나는 사회적인 욕망의 그 방향으로 남들처럼 욕망하면서 사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고 예술이라는 길을 선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예술이라는 것을 살아내야 할지, 어떻게 욕망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극단적인 방식으로 나는 우리나라를 떠나겠어 라고 해서 외국으로 가신 그런 분이에요. 그렇지만 거기 가셨어도 그렇게 일이 잘 풀리지는 않았어요. 잘 풀리지는 않고 항상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왜 나는 우울하지? 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가 않지? 왜 나는 술을 통해서만 나의 이런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삶에서는 그렇게 극도의 긴장 혹은 혼돈 혹은 불만족을 계속 경험해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왜 이렇게 공격적이진 않은 타인에 대해서 조그만 자신을 비하하는 발언,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발언,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극도로 화가 나고 그것을 자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 즉 충동이 계속해서 주의상스의 압력이 계속해서 이 공백의 내부로 흘러들어서 그 공백을 텅 빈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언어의 항아리처럼 기능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들이 추상적이기보다는 항상 무언가에 의해서 짓눌려져 있고 무언가에 의해서 젖어 있어서 무게를 갖게 되고, 그래서 단순한 말을 들어도 그것이 나를 공격하는 아주 무거운 돌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계속 경험하게 되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분석을 함을 통해서 어쨌든 그 공백이 어느 정도 진공 상태를 다시 되찾게 되었을 때, 사실은 그게 분석의 영향력 아래에서인 것이죠. 다시 되찾게 되었을 때 안정적인 자기 이해, 그리고 안정적인 자신의 욕망에 대한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지셨던 분의 케이스가 있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여라는 감정, 혹은 우리가 무언가를 상실했다라는 감정이 오히려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욕망을 작동시키는 데 아주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라는 것을 라카니안 정신분석의 임상의 과정은 알려주고 있어요. 결여는 우울증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여를 다시 되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여를 되찾는다라는 것은 결국 내 욕망의 공간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욕망할 수 있는 공백이 확보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실을 어떤 종류의 약물에 의존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결여를 결여시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약물이라는 쾌락을 통해서 마치 술에 의존해서 우리의 상실감을 견디지 못하고 망각하려고 하듯이, 약물에 의해서 이 결여감을, 이 상실감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고 틀어막으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약물에는 정신의학의 약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미디어의 세계가, 자본주의의 세계가 우리에게 주는 온갖 종류의 소비 형식들 역시 우리의 결여를 망각하도록 해주는 다양한 수단들이죠. 그런데 그건 진짜로 그 결여를 적절하게 애도시키는 게 아닌 거예요. 상실은 애도되어야 하는 것이지, 애도는 언어를 통해서, 욕망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지, 쇼츠를 보면서 혹은 어떤 특정 약물을 섭취하면서 혹은 어떤 아주 자극적인 상황에 자신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면서 거의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자신을 노출시키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욕망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니까. 욕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상실을 항상 마주보고 그 상실의 공간에 우리의 언어를 던져 넣는 행동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정신분석 임상이 내담자와 함께 진행을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20대 남성분과 우울증을 호소하셨던 남성분과 진행했던 전형적인 작업이 그런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분의 상실, 어린 시절의 상실감, 그 상실감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우리 앞에 마주보게 하는 것이죠. 물론 혼자 마주보기는 쉽지 않고 항상 왜곡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분석가의 보증 아래 분석가가 저를 믿고 한번 어린 시절의 상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죠. 함께 마주해 보시죠 라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상실감 앞에 두 사람이 서게 되는 거예요. 분석가와 내담자가.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계속 말을 던져 넣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애도 작업인 거예요. 이게 애도 작업. 의식을 망각시키고 약물을 투여하거나 쇼츠에 매몰되거나 어떤 특정한 소비 상품을 탐닉하는 방식으로 그 상실을 잠시 잊는 것이 애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도는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게 되면 욕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내담자의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그래요. 어떤 분은 그렇게 정신분석가를 찾아와서 다시 욕망할 수 있는 방식을 함께 훈련하는, 그러니까 정신분석은 치료가 아니에요. 정신분석은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분석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실감 앞에 함께 서서 거기에다 말들을 던져 넣는 훈련들을 하는 것이고, 그 말들이 무게감을 갖게 되기를 도모하는 거예요. 그 말들은 제가 지난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산 가능한 그런 말들이 아닌 것이죠. 그보다 훨씬 더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말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S1이라고 부르죠. 그 말들은 알고리즘이 계산 불가능한 말들이어야 해요.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원래 작동시키고 있었던 팔루스의 질서, 원래 작동시키고 있었던 욕망의 질서 안에서 계산 가능한 그런 구조를, 기능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산 가능한 말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팔루스에 의해서 지배되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담자께서 분석가를 찾아왔을 때에는 이미 그런 팔루스의 기능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그 팔루스의 기능이 이 사람에게 맞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석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분석가가 내담자에게, 자, 우리 사회가 모두 욕망하는 거, 그걸 우리도 함께 욕망해 봅시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보편적인 질서라는 게 있고 그 질서로 함께 다시 들어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내담자에 대한 모욕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내담자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깨달음 속에서 항상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니까 여기 와서는 본인만의 다른 정보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 정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이유는 최근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제가 데이터이즘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데이터이즘은 정보가 모든 것이다. 데이터가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데이터는 계산 가능하다. 계산 가능해야만 한다. 계산 가능하다라는 것은 결국 알고리즘에 의해서 예측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게 데이터이즘인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 데이터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상태들이 있어요. 그 데이터의 흐름이 접근하지 못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울증의 공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우울증의 공간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만나야만 하는 것이 바로 정신분석이 이야기하는 고유한 이름이에요. 고유한 이름, 고유한 기표. 그 기표는 다른 정보들과 양적일 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기존에 존재하는 팔루스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산되지 않는 측면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표를 내담자와 분석가가 함께 발명해내는 것. 자, 그래서 라깡의 정신분석을 시적 실천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시적 실천이란 뭐예요? 시라는 건 무엇인가요? 시는 뭐예요? 시는 어떤 문자를 우리가 발명해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문자는 기존에 존재하는 정보의 흐름에 저항하는 문자인 것이죠. 예측 가능한 이 사회가, 우리의 고정관념의 시스템이 모든 건 예측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시인은 어떻게 하나요? 시인은
너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나의 고유함을 말로써 표현하겠어 라고 말하는 게 시인의 실천인 것이잖아요. 정신분석이 똑같은 걸 한다라는 거예요. 락강 정신분석이 락강이 세미나 11의 후기에서 언급했던 명제인데, 정신분석이라는 건 다른 무엇도 아니고 그 얘기 뭐냐면 의료적 실천, 치료 이런 거 아니고 시적 실천이다. 그렇게 언명했던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산 불가능한 기표를 생산해내는 것, 발명해내는 것을 정신분석의 본질로 하겠다라는 선언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설명해 내야만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알고리즘에 의해서 처리 불가능한 정보가 뭐가 있을까? 처리 불가능한 정보가 뭐가 있을까? 그걸 락강은 증상적 문자라고 부르죠. 처리 불가능한 정보가 왜 좋은가? 처리된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 자, 제가 지난 컨텐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의 흐름이 있지만 원재료가 있다. 원 데이터가 있다. 이 데이터는 로우 데이터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처리하면 그 다음에는 프로세스드 데이터가 된다. 즉 필터링 된 데이터가 된다. 유의미한 데이터가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유의미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계산 가능하고 이해한 영역의 의미라는 것을 말하죠. 이게 바로 팔루스가 작동하는 영역인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굉장히 많은 데이터 중에는 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남겨지는 데이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증상적인 데이터들인 거예요. 이 증상적인 데이터들이 제가 지난 콘텐츠에서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이 압력을 행사해서 이 필터링된 데이터의 세계를 위협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그 알고리즘의 왕국도 분열하고 파괴될 소지가 분명히 있고 그 파괴가 우리를 또한 파괴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유발 하라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정신분석에 관련된 미시적인 영역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 데이터가 계산 불가능한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정신분석의 임상의 실천은 그것을 시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담자와 분석가가 함께 시적인 작업을 하는 것을 정신분석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내담자가 빠져있는 우울의 상태로부터 새로운 시적 언어들이 무게감을 갖고 일종의 기둥의 역할을 해주면서 그 사람을 그 우울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작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게 정신분석이 우울증을 처리하는 방식이라는 것인데, 자, 그런데 자, 이제 이렇게 우울증에 관련된 미시적인 내담자의 영역을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자, 그 다음 단계 이야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부터는 4월 4일 시작되는 강의에 대한 광고예요. 자, 여러분,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욕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너무 쉽지 않아서 우울증에 빠져요. 그래서 분석가를 찾아오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분석가를 찾아올 필요는 없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또 자, 그건 너무 부담스럽다. 내 인생에서 그 분석가를 찾아가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그 분석가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건 의미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것 같다. 자, 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왜냐하면 저 역시 그런 방식으로 제 나름의 고유한, 저 나름의 우울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나름의 증상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조금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공부하자. 자, 이게 제가 제 삶을 돌파해 나가는 방식이기도 하고 인생을 엮어 나가는 방식이기도 해요. 저만의 방식이죠. 이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이제 제가 55세가 되었으니까 어쨌든 나름 그럭저럭 이렇게 되어 왔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도 다운된 시기가 있고 업된 시기가 있고 뭐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어떤 시기에서든 저를 이끌어 주었던 실천의 양태는 공부였어요. 물론 제가 좋아하는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기도 하죠. 뭐 저는 운동도 굉장히 좋아하니까 운동도 제 인생에서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해준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주인공은 아니죠. 제 인생의 주인공은 한때는 예술이었고 그림 그리는 일이었고 지금은 공부인데, 이 공부, 근데 그냥 고리타분한 공부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공부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다른 효과를 산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공부라는 건 저에게는 이래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안 드리는 거. 우리 시대의 이 어려움, 이 혼란,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인공지능의 쓰나미 앞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우리 자신의 욕망의 흔들림, 욕망의 공간의 축소화, 이 모든 현상 앞에서 어떻게 이걸 돌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욕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욕망하는 방식들이 앞에 있었어요, 우리 앞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가는 학교 가고, 남들이 졸업하면 가는 회사 가고, 남들이 회사 다니면서 갖게 되는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다가 은퇴할 나이가 되면 손주 손녀들이 생겨나고, 그들과 함께 노년을 보내다가 사라지는 것. 자, 이걸 우리는 하나의 욕망의 루틴으로, 일종의 패턴처럼 문명이 반복해 왔었던 것인데, 우리 그게 지금 다 무너진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런 문제도 생겼어요. 예전에는 70대 초중반만 되면 이제 갈 날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나이가 됐는데,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이제는 빨리 죽지도 못해요. 이제는 뭐 계속해서 평균 연령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85세 여성의 경우에 85세 남성의 경우에 80대 초반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올라갈 추세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생명공학이 어떤 발견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지 모르기 때문에 유전적인 혹은 생명공학의 비밀들에 대한 어떤 다른 과학의 영역이 우리의 삶을 무한대로 확장시켜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유발 하라리가 말하고 있는 그 호모데우스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는 결국 인간이 죽지 않는 세계인 것이잖아요. 죽지 않는 건 좀 어렵다 해도 최소한 100살은 넘기는 세계가 앞으로 도래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40대, 50대, 60대, 70대에 계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우리 앞에 그럼 제 나이만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55세니까 아직 50년이 남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두 발로 걷고 혼자서 배변 활동을 하기 시작한 그 인생만큼 제 앞에 인생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시간,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의 문제가 우리 앞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전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살아야 하는 방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대체로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걸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욕망해야 되는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해결책들을 제시해주고 계시죠. 해결책들을 제시해주고 계세요. 각자가 다 의미가 있는 해결책들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자 하는 방향은 결국은 제가 아는 방향인 것이죠. 제가 해봤더니, 그리고 이제 더 하고 싶은 욕망의 구조라는 것이 있는데, 방식이 있는데, 그런 실천이 있는데, 이건 어떤가 하고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욕망하자, 욕망하셔야 돼요. 우리가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욕망을 해야 돼요. 물론 불교의 세계화는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불교는 그렇잖아요. 욕망을 버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욕망을 버리라고 하는 상태를 엄청나게 욕망해야만 욕망의 버림이 가능해진다라는 의미에서는 제가 하는 이야기와 그렇게 또 멀리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사랑도 욕망인 것이고, 가장 순수한 형태의 욕망이 사랑인 것이죠. 물론 사랑의 대상이 신에 대한 사랑이 되어야겠지만, 하지만 신은 뭐예요? 진리인 것이죠. 신은 진리인 것이죠. 길이요 진리이잖아요. 그러면 신에 대한 사랑은 진리에 대한 사랑인 것이고, 진리에 대한 사랑은 바로 공부가 지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부하자. 우리 공부로서 돌파해보자.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카오스를,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욕망의 춘추전국 시대를 돌파해보자. 그런데 공부라는 길을 통해서 돌파하자. 근데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냥 책 읽으면 되는 것인가? 물론 각자에게는 각자의 나름의 공부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앞에 모이신 분들은 제가 하는 방식에 호기심을 갖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공부의 방식들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게 4월 4일 시작되는 강의의 커리큘럼이기도 해요. 자, 어떤 공부냐? 우선 먼저 제가 지금까지 최근에 백상현이 이런 책도 관심이 있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유발 하라리나 뭐 조던 피터슨 이런 사람 얘기를 꽤 하잖아요. 샘 해리스 얘기도 가끔 하고.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세계에서 떠돌고 있는 인플루언서들 얘기예요. 대중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스피커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던 이유는, 이런 사람들을 연구하자.
라는 의미에서가 아니고,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학자의 수준에서 깊이 있는 이론들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물론 유발 하라리가 어느 정도 그런 위치에 있지만, 유발 하라리의 책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발명해낸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많은 깊이 있는 연구들을 나름 잘 재료를 조합해서 맛있게 우리에게 잘 맛있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거의 파인다이닝의 수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학자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그 얘기를 들으면 하라리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의 지평이 어디에 와 있는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 지식의, 우리 문명의 지평이, 21세기의 지평이 어디에 와 있는지, 지금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무엇에 현혹되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에 자신의 마음을 여는지를 살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종류의 상태 점검을 한 거죠. 우리 문명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대단히 깊이 있는 장소에 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해결주의자가 아니니까 지식이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어딘가 절대지에 도달한다,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명이 지금 도달하는 것은 사실은 고대 수천 년 전에 고대 그리스 문명이 도달한 지점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혹은 수백 년 전에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도달한 지점과 별로 다를 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위기의식은 압도적이죠. 왜냐하면 결국은 그 물리적인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을 너무 많이 변화시키고 있으니까. 일단 먼저 우리의 노동력을 거의 모두 수십 년 안에 대체할 수 있는 거의 확실한 미래가 우리 앞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한 위기 앞에 놓인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노동하지 않는 인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욕망밖에 할 게 없다. 그런데 욕망이 제일 어렵더라. 그러면 그 욕망의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각자 나름의 방식대로 찾아내셔야 한다. 대비하셔야 한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욕망의 자리에서 대신 욕망해 주지 않는다. 본인이 욕망을 어떻게 해야만 할지를 찾아내야 한다. 그 방법을, 그 길을 찾아야 한다. 자, 찾기 전에 혼자 찾고 있으실 때 벽에 부딪히셨다면 함께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함께 찾아보자. 그게 제 전문 분야이니까. 물론 그것은 저에게는 정신분석이라는 영역 안에서 내담자와 개인적인 방식으로 작업하는 그런 전문 분야이기도 했지만, 지난 10년간 임상의 과정에서 내담자와 제가 함께 작업했던 것들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 욕망할 수 없는 자에게, 욕망할 수 없는 사람에게 조금 더 잘 욕망할 수 있도록 길을 함께 찾아보고 욕망의 단어들을 발명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전문 분야였으니까 제가 아주 잘 아는 영역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는 건 또 다른 영역인 거예요. 물론 이건 역시 제가 지난 거의 20년간 해왔던 직업이기도 해요. 강의하는 것, 지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방식은 다른 강의자들과는 조금 달랐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어요. 왜냐? 저는 공부를 원래 해야만 하는 무언가로 간주하고 그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 역시 공부라는 것은 저에게 욕망의 스파크들을 일으키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만 어필할 수 있는 실천이었었기 때문에, 욕망하지 않는 공부는 저는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역시 저에게는 욕망의 길을 찾고 욕망의 길을 직조해 나가는 하나의 실천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해드리는 거죠. 같이 공부하자.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그 저의 공부의 흔적들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또 그 공부를 각자의 영역에서 실천해 보시라. 공부를 통해서 돌파해 보자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일단 어떤 지평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 거예요. 유발 하라리, 조던 피터슨, 샘 해리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유튜브에서 등장하는 학자들을 통해서. 자, 그리고 이제 4월 4일 시작되는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부하자라고 제안드리면서 제가 짚어드리고자 하는 그 지평의 기준들은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우선 먼저 뇌과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뭔데 이렇게 유튜브에서 난리가 났는가? 혹은 대형 서점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가?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이 도대체 무언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로버트 사폴스키 같은 사람의 뇌과학 영역에서 결국 우리에게는 결국 자유의지라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 우리는 자유롭게 뭔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뇌가, 우리의 생체가, 우리의 진화론적인 결과물들이 우리를 그런 선택 앞에 내세운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이런 뇌과학, 주요한 뇌과학자들, 그들 중에서도 기준이 첫 번째로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그들. 무슨 뜻인가 하면 의미 있는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날의 문명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그런 학자들을 골라서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많은 부분을 그 강의가 다루지는 않지만 주요한 부분으로 살펴보는 것이죠. 사폴스키 같은 인물 혹은 테렌스 디컨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대중적인 학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컨의 경우에는 굉장히 참신한 방식으로 생명체라는 것 혹은 자유의지라는 것 혹은 언어라는 것 혹은 언어가 어떻게 우리의 뇌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참신한 용어들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이해의 지평을 열었던 과학자이기 때문에 또한 다루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일어났던 거고, 이런 사람들을 다룸으로써 오늘날 우리의 과학은 우리의 존재를,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히 뇌과학의 영역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짚어보고, 또한 심리학적인 영역에서는 스티븐 핑커와 같은 사람들이 자, 인간에게는 어떤 종류의 본성이 있더라라는 것을 조금은 제가 볼 때에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좀 철진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런 핑커와 같은 학자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론도 짚어볼 테고, 그리고 그 이전의 세대에 예를 들면 리처드 도킨스와 같은 사람들 혹은 베네딕트 앤더슨과 같은 사람들, 상상된 공동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정체성을 형성하는지를 잘 알려준 인류학자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촘스키와 같은 언어학자들, 여전히 저에게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영향력으로 결국은 언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 좀 짚어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공부한다고? 라는 생각을, 의문점을 갖게 되실 수도 있는 이런 학자들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칼바르트, 불트만, 하르낙, 틸리, 슐라이어마흐, 그리고 좀 다른 결이지만 칼 슈미트. 누구들인가요? 칼 슈미트 빼고 신학자들이죠. 20세기 초 혹은 19세기의 신학자들이에요. 특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칼바르트예요. 저는 종교가 없어요. 유물론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부정하지 않아요. 종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신의 개념은 인간의 문명에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잖아요. 데이터이즘을 종교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종교가 도래할 거라는 거예요. 종교가. 그런데 종교는 뭐예요? 종교란 것은 우리 삶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그 흐름과 결을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종교가 우리에게 부여해 줄 수 있는 삶의 의미는 뭔가요? 욕망할 방법인 거죠. 이렇게 욕망해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침서가 되어주는 것이 종교였고, 수만 년간, 수십만 년간 종교가 그런 역할을 해줬어요. 그러다가 지금 뇌과학이 잠깐 발후해서 종교가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종교가 사라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락강이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종교는 언제든 언제나 승리할 것이다 라고. 종교는 승리해요. 어떻게 승리하나요? 자신의 외투를 갈아입어가면서. 그 갈아입은 외투가 유발 하라리에게는 알고리즘이라는 외투인 거잖아요. 이제 미래에는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의 인공지능과 그리고 인간의 나약함이 함께 만나서 새로운 유형의 종교를 우리에게 만나게 할 것이다 라고 유발 하라리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그냥 간단하게 데이터이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제가 칼바르트를 골랐는지, 변증법적 신학의 아버지이자 그 이전까지 자연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었던 것을 단칼에 배격하고 결국은 종교란, 신이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었던 칼 바르트를 제가 왜 주목하고 있는지, 특히 칼 바르트의 이 로마서 주에 를 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지를, 저토록 무신론자인 백상현이 왜 칼바르트를 이토록 좋아하는지를 제가 이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지금 해드릴게요. 칼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유주의 신학자들 혹은 자연주의 신학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통 자연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신비적인 그런 기적이 종교의 본질이 아니고 자연을 바라봐라. 자연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잖아요. 과학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고 경험을 통해서도 합리적인 이성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꽃이 피는지, 왜 사계절이 있는지, 왜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터져 나왔는지, 왜 우주에 엔트로피 현상이 일어나는지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자연이에요. 그리고 이 자연을 우리가 계속 추적해 가다 보면 그래, 이 어마어마한, 하지만 우리가 이성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자연을 만드신 신의 존재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구나. 이 어마어마한 빅뱅을 만들고 빅뱅 이후에 우주를 만드셨던 이 신의 그 위대함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구나 라고 말하는 칼 세이건류의 종교적인 관념들, 과학자들이 대체로 자연주의적인 신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세기에도 20세기 초에도 그런 자연주의적인 신학관 들이 존재했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런 의미에서는 자연주의 신학을 한 사람인 거예요. 합리적인 이상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바라보면 그 세상이 얼마나 멋진 질서를 통해서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멋진 질서, 이 엄청나게 정교한 질서를 누군가가 만드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면 신의 위대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시계를 우리가 관찰하면서 야, 이거 정말 정교하다. 한치의 오류도 없이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네. 그 정교한 시계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죠. 야, 그렇다면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 이건 정말 위대한 분이 만드셨을 거야. 이게 바로 자연주의 신학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자유주의 신학도 이것과 그리 멀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의 윤리의식, 우리의 정치적인 올바름의 의식, 우리 세계의 구조, 우리 세계가 우리에게 주는 합리적인 이성의 판단들을 잘 관찰해 보면 그 관찰을 통해서 신의 의지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 지금까지 제가 자유주의 신학, 자연주의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걸 단어만 바꿔볼게요. 이 세계, 이 자연, 이 시계의 이 정교한 모든 것은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는데 그 알고리즘이 너무나 정교한 거예요. 너무나 완벽한 것이죠. 이 자연이 빅뱅으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것들이 이론을 가지고 설명될 수 있고 그 이론들을 쫓아가다 보면 엄청난 알고리즘들이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모든 알고리즘의 배후에 엄청난 정보의 흐름들이, 데이터들이 계산 가능한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는 걸 보면 도대체 이 알고리즘은 누가 만드셨을까? 자, 데이터이즘이죠, 여러분. 데이터이즘이 자연주의 신학인 거예요. 이 세계가 이해 가능한 곳이다, 계산 가능한 곳이다라는 건 이 세계는 정보의 흐름이고 모든 정보는 계산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계산 가능한 정보는 강력한 알고리즘으로 예측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알고리즘이 곧 신이다라는 것. 이게 알고리즘의 데이터교인 것이잖아요. 이게 자연주의 신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칼바르트라는 변방의 한 목사가 등장하죠. 그리고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너희는 땅에 있다. 이 말로 정리를 하죠. 그렇게 칼바르트의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그냥 이렇게 주장을 빡빡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신앙이 워낙 깊어서 인간의 이론이나 인간의 합리적 이성 같은 것에 관심이 없어서 그냥 자기 주장만 하는 목사 얘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칼바르트는 철학에 굉장히 정교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철학의 영역을 완전히 주파한 뒤에 칼바르트가 도달한 결론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론의 세계에서, 합리적인 이론의 세계에서 합리적인
데이터의 구조의 세계 내부에는 분명히 균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균열점은 그 구조를 완벽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즉 너희는 땅에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작동하는 세계는 유한성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한성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땅에 있다. 하지만 신이란 말을 진리로 바꿔볼까요? 진리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그 시스템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유한성 안에 있는 그 합리적인 판단들을 우리가 진리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알고리즘은 붕괴될 것이니까. 알고리즘은 언제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알고리즘 내부에 내재하고 있는 균열 때문에 붕괴점을, 임계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알고리즘이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우 데이터를 그렇게 다 억압해가면서 만들어낸 필터링된 정제된 지식들은 로우 데이터가 쌓여가면서 만들어낸 실제 억압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예측 가능한 계산 가능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질서 안에서도 제가 지난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멱집합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하나의 집합은 언제나 초과하는 지점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 초과하는 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건 모든 데이터는, 모든 지식은, 모든 질서는 내부의 붕괴점을 이미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붕괴된다는 것이죠. 붕괴는 뭐예요? 칼바르트의 용어에 의한다면 붕괴는 종말인 거예요. 칼바르트는 굉장히 정확하게 이 세계의 구조와 진리의 관계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칼바르트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자, 이게 로마서 주해니까 사도 바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는 그가 어떤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는 발명자가 아니라 신의 종이다라는 거죠. 신의 종이다. 신의 종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수동성의 존재라는 거예요. 진리 앞에 수동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 칼바르트가 사도 바울을, 이 사람은 굉장히 창의적으로 구약과 예수님의 말씀들을 해석해낸 인물이다라고 말을 했다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결국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이론을 가지고 신약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를 해석한 것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존재하는 알고리즘으로 예수라는 존재를 해석해낸 것이잖아요. 이미 존재하는 알고리즘으로 다시 무언가를 반복했다라는 것은 예수라는 사건을 이미 존재하는 정보의 흐름 위에 놓았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존재하는 정보의 흐름에 그냥 그 다음 단계의 파급 효과로서 파악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다면 이 세계는 단절이 없는 세계인 거예요. 예수는 단절이 아니고, 거기서 칼바르트가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라는 게 뭐냐? 세로 라인이 지나가고 가로 라인이 지나갔을 때 딱 마주치는 그 지점이고 단절의 지점이라는 거예요. 단절의 지점. 과거와 단절되는 지점.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예수가 나타남으로써 이 세계는 그 이전에 경험했던 어떠한 정보의 흐름과도 다른 정보의 흐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 사건은, 예수가 등장한 이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가 몸담고 있었던 세계의 지식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무언가를 말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가. 아주 수동적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진리 사건을 그냥 담아내는 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종. 자, 이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 오해하지 마세요. 백상현이 조던 피터슨처럼 회심했냐? 백상현이 이제 교회 가냐?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을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진리라는 것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진리라는 것에 대한 신념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신념은 그 신념을 가진 자에게만 존재하는 진리의 관계인 것이니까. 진리는 진리를 믿는 자에게만 존재해요. 마치 기독교에서 결국은 믿음이란 게 무엇이냐를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칼바르트가 믿음이란 단어를 또 달리 해석 번역한 것으로 유명하죠. 칼바르트는 그 믿음, 고대 그리스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그냥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실함조차, 믿음조차,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 것조차 우리의 주체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배운 대로 믿을 테니까. 우리는 기존의 정보의 흐름이 우리에게 믿도록 주입한 프로그래밍대로 무언가를 믿게 될 테니까 그냥 믿음이라고 말하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단어조차도, 피스티스라는 단어조차도 칼바르트는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칼바르트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믿고 싶으니까 믿는 거예요. 즉 정신분석적인 용어로 바꿔 말하자면 믿도록 욕망하니까 믿는 것이죠. 그런데 욕망은 언제나 무엇이었어요? 주체의 욕망은 언제나 대타자의 욕망이었죠. 여기서 대타자는 뭐예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팔루스의 고정관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 것조차도 결국은 이 지상의 일인 거예요. 지상의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그렇게 믿도록 프로그래밍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믿지 못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버렸어요. 우리 시대가 믿음에 관련된 영역을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는가를 지금 공부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칼바르트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구조를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칼바르트는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주체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역시 사건처럼 만나는 거지. 하나님의 신실함인 것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했던 것을 지켜주시는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으로서의 믿음인 것이지 우리가 그걸 모방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 대단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극도로 칼바르트는 주체의 영역을 축소시켜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말하는 20세기 철학과도 맞닿는 부분이 있죠.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 존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자만할 때조차도 우리는 우리 구조가 명령한 대로 선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미셸 푸코가 말하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칼바르트는 너희가 무언가를 스스로 믿을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말라라는 거죠. 사도 바울조차도 회심한 것은 본인이 회심한 게 아니라 사건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알랑바디우의 철학인 것이죠. 우리가 진리 사건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진리 사건과 만나서 그것에 매혹되어야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비로소 믿는 프로세스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걸 알랑바디우는 진리에 대한 충실성이라고 부르는 것이잖아요. 그 과정 안에서 어떻게 믿음이 형성이 되는지, 그 과정 안에서 어떻게 새롭게 등장한 이 진리의 이름이 점점 더 세력을 확장해서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랑바디우가 존재와 사건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동일한 것을 칼바르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면서 유발 하라리, 조던 피터슨과 같은 오늘날의 지평과 연결시키면서 동시에 플라톤에 대한 이야기를 진학하고 동시에 레비나스의 토탈리테 앙피니, 전체성과 무한 이런 영역들을 돌파해 나가면서 또한 때로는 가볍게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엠마뉴엘 카레르의 왕국이라는 책. 자,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추하는 책이에요. 왕국이라는 굉장히 재밌어요. 한 무신론자가 자신이 한때 결혼 직전에 그리고 결혼 생활하는 한 1, 2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에 심취할 수 있었는지를 돌아보면서 반은 다큐멘터리식으로 소설을 써나가는 그런 내용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것도 역시 믿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책인데 이건 역시 제가 강의에서 다룰 예정이고, 그리고 제가 칼바르트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조르주 아감벤의 이야기를 해야겠죠. 빌라도와 예수. 아감벤이 또 썼던 또한 로마서 강해도 있어요. 그 이야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제 사유의 가장 밑바닥에서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존재와 사건, 알랑바디우의 존재와 사건 이야기도 아주 깊숙하게 탐구를 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이데거, 진리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이데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이데거의 진리의 본질에 관하여
라고 얘기해요. 플라톤 동굴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플라톤의 국가라는 텍스트를 여러분들에게 또 함께 살펴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이데거는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진리에 도달하는 우리의 여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제가 최근 들어 많이 말씀드렸던 미셸 푸코, 특히 미셸 푸코 중에 레모 엘레시오스, 말과 사물들이라는 텍스트에 대해서도 많이 도움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21세기에 이 나이에, 여러분들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다 모르겠지만 이 나이, 이 시점에 어떻게 욕망해야 되는지를 제 나름의 방식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그리고 그게 과연 공부라는 형식을 통해서 가능한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중에 제 이 복잡한 라이브 방송을 지금까지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79명이 계신데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이 공부라는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공부라는 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 공부라는 게 뭔지, 결국은 기표를 받아들이는 것인데, 문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결국 외부로부터 타산지석으로서의 어떤 기표가, 문자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는 것인데, 그 문자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결국 나의 욕망의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정신분석의 과정이기도 하니까, 그게 제 전문 분야이기도 하니까, 내담자와 함께 공백에 문자를 던져 넣는 실천이 정신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시적 실천, 자, 그게 정신분석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표가 단지 칼바르트의 문자이고 도킨스의 문자이고 알랑바디우의 문자만은 아닌 거예요. 락강의 문자만은 아닌 거예요. 그 타산지석, 저기에 쌓아두면 그냥 글자의 무더기일 뿐인 그것을 하나하나 나에게로 가져와서 그 문자가 결국은 어떻게 내게 되는지를 함께 관찰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도 하고, 또 본격적으로 전문적인 방식으로 강의를 4월 4일 하게 될 테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메일을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